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 에우테르페 편에서 나일강과 이집트의 지리 그리고 고대인들을 매혹시켰던 나일강 홍수의 수수께끼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2500년 전 한 그리스 역사가가 페르시아 제국 치하의 이집트 땅을 직접 밟고 기록한 관찰은 놀랍게도 현대 과학으로 상당 부분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대의 제한된 정보망이 만들어낸 치명적 오류도 함께 담겨 있죠. 과연 헤로도토스는 나일강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그의 관찰 중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제2권의 별칭 에우테르페는 음악을 관장하는 뮤즈의 이름입니다. 헤로도토스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이집트를 직접 방문하여 그 땅의 지리, 풍습, 종교, 그리고 수문학적 특성에 대한 방대하고 체계적인 민족지적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서 이집트 문명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경이로움과 나일강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지리적 접근이 단순한 공간적 묘사에 그치지 않고 수문학적 현상과 지질학적 시간 개념을 결합한 초기 형태의 과학적 탐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권이 단순한 이집트 기행문이 아니라 고대 지리학의 선구적 텍스트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이집트의 지리를 서술할 때 흥미로운 점은 서로 다른 문명권의 거리 단위를 교차 적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단위인 파라상은 1파라상이 30스타디온에 해당합니다. 스타디온은 그리스의 표준 거리 측정 단위로 약 180m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스코이노스라는 고유 단위를 사용했는데 1스코이노스는 무려 60스타디온에 해당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척도의 차이를 흥미롭게 분석했습니다. 영토가 좁고 가난한 자들은 파톰이라는 작은 단위를, 조금 더 넓은 자들은 스타디온을, 영토가 넓은 제국은 파라상을, 그리고 광대한 영토를 가진 이집트인들은 스코이노스를 사용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한 나라가 쓰는 척도의 크기가 곧 그 나라의 규모와 부를 반영한다는 통찰이죠. 그가 이렇게 세 문명의 척도를 교차 환산한 것은 그리스 독자들에게 이집트의 규모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헤로도토스가 실제로 기록한 이집트의 주요 구간별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중해 연안의 해안선 플린티네만에서 세르보니스 호수까지는 60스코이노스 스타디온으로 환산하면 3600스타디온입니다. 이것은 하이집트, 즉 삼각주지대의 폭을 나타냅니다. 해안에서 내륙의 헬리오폴리스까지는 25스코이노스 1500스타디온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거리가 아테네의 12신 제단에서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까지의 거리인 1485스타디온과 거의 같다고 비교했습니다. 그리스 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자기네 나라의 익숙한 거리를 기준으로 환산해 준 거죠. 헬리오폴리스에서 테베까지는 81스코이노스 4860스타디온에 달하며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9일간의 항해 거리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이 바로 상이집트의 좁아지는 계곡지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베에서 엘레판티네까지는 30스코이노스 1800스타디온으로 에티오피아 접경지대입니다. 이처럼 정밀한 수치 기록은 당시로서는 매우 체계적인 지리 조사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전체적인 지형 구조도 수학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이집트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넓게 펼쳐진 삼각주 지역에서 시작하여 내륙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동쪽의 아라비아 산맥과 서쪽의 리비아 산맥 사이에 갇혀 점점 좁아지는 계곡 구조입니다. 가장 좁은 곳은 두 산맥 사이의 거리가 불과 200스타디온, 약 36km에 불과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넓은 부채꼴 모양의 삼각주에서 점점 좁아지는 병목지대로 이어지는 형태죠. 이런 거리 측정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넓은 평야에서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두 산맥 사이로 압축되는 이집트의 독특한 지형을 수학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의 지리적 윤곽을 파악했으니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거대한 나일강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헤로도토스는 발원지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상이집트 최남단인 엘레판티네 섬까지 여행했고 현지의 이집트 사제들과 학자들을 집요하게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과학적 답변이 아니라 신화적 세계관에 갇힌 기이한 증언이었습니다.
사이스에 위치한 아테나 신전, 이집트식 이름으로는 네이트 여신 신전의 서기가 헤로도토스에게 나일강의 기원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기의 주장에 따르면 상이집트 남단의 시에네와 엘레판티네 사이에 크로피와 모피라는 뾰족한 원뿔 모양의 두 산이 있고 그 산들 사이에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틈과 소용돌이가 존재하여 거기서 나일강의 물이 솟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푸산메티코스가 이 샘의 깊이를 재기 위해 긴 밧줄을 내려보냈으나 끝내 바닥에 닿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솟아오른 물의 절반은 북쪽 이집트를 향해 흐르고 나머지 절반은 남쪽 에티오피아를 향해 흐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역류 가설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하나의 샘에서 강물이 양방향으로 솟아나 역류한다는 것은 수리학적, 경험적 상식의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대 지리학은 나일강이 발원지에 대해 무엇을 밝혀냈을까요? 사이스 서기가 묘사한 엘레판티네, 오늘날의 아스완 지역은 발원지가 아니라 나일강이 거센 여울, 즉 급류지대를 거쳐 이집트 영토로 본격 진입하는 지정학적 관문에 불과합니다. 실제 발원지는 이집트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훨씬 먼 남쪽 중앙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현대 지리학은 에티오피아의 타나 호수에서 발원하는 청나일강과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하는 훨씬 더 긴 백나일강이 수단의 하르툼에서 합류하여 이집트로 흘러들어오는 거대한 수계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헤로도토스는 에티오피아로 탈영한 이집트 군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일강이 에티오피아의 거대한 호수에서 기원할 수 있다는 정보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청나일강의 존재를 어렴풋이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은 아프리카 내륙 깊숙한 곳의 적도 밀림과 고산지대에 대한 지리적 정보망이 부재했기에 엘레판티네의 거센 물살을 강의 기원이나 신의 섭리가 개입하는 마법적 공간으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나일강은 상류에서 흘러와 하이집트 지역에서 거대한 손바닥 모양으로 부채살처럼 갈라져 삼각주를 형성합니다. 헤로도토스는 나일강이 지중해로 유입되는 하구를 7개로 분류했는데 이 중 5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류이고 2개는 인공적으로 굴착된 운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자연 지류부터 보면 펠루시움 지류는 삼각주의 가장 동쪽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완전히 말라붙어 고고학 유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카노푸스 지류는 삼각주의 가장 서쪽으로 고대 항구 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이온이 있던 곳이지만 역시 퇴적물로 막혀버렸습니다. 파트니티쿰 지류는 현대의 다미에타 지류에 해당하고 세벤니투스와 멘데스 지류는 삼각주 중앙과 동북부를 흐르던 지류입니다. 인공 지류로는 볼비티네 지류가 있는데 헤로도토스는 이것을 인공으로 보았지만 훗날 로제타 지류로 발달하여 현대 나일강의 핵심 수로가 됩니다. 부콜리쿰 지류는 상업 및 농업적 편의를 위해 인간이 개척한 인공 수로였습니다. 오늘날 나일 삼각주는 고대의 7개 지류가 유지되지 못하고 토사 퇴적과 인간의 수자원 통제로 인해 로제타와 다미에타라는 단 2개의 가지로만 지중해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사진과 지질조사는 과거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퍼져 흘렀다는 헤로도토스의 묘사가 고대 지형학적 사실에 정확히 부합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지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사학적 명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영어로 이집트 is the gift of the Nile이라는 문장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헤로도토스보다 한 세대 앞선 지리학자 헤카타이오스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헤로도토스가 이를 차용하여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이 명제는 지리적 현상이 문명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환경결정론적 관점을 내포하며 나일강의 범람, 농업의 발달, 그리고 고도화된 문명의 형성이라는 확고한 삼각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토포스입니다. 범람이 비옥한 흙을 가져다주고 그 흙이 최소한의 노동으로 풍성한 수확을 가능케 하며 그 풍요가 결국 피라미드와 신전으로 대표되는 거대 문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 인과관계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나일강은 세계의 다른 거대한 강들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수문학적 사이클을 보였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나일강은 하진날 무렵인 6월 하순경부터 불어나기 시작하여 약 100일간 범람 상태를 유지하며 삼각주 지역과 계곡 일대를 마치 바다처럼 뒤덮었습니다. 이후 9월에서 10월이 지나면 물이 점차 빠지고 겨울 내내 극히 낮은 수위를 유지하다가 다음 해 여름이 되어서야 다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연례적 범람은 이집트인들의 시간관념과 달력체계를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주기에 따라 1년을 3계절로 나누었죠. 첫 번째는 범람기, 이집트어로 아케트입니다. 6월 하순부터 약 100일간 강물이 넘쳐 대지를 뒤덮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농경기, 페레트입니다. 물이 빠진 후 비옥한 충적토 위에 씨앗을 뿌리는 시기죠. 세 번째는 수확기, 쉐무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강의 흐름이 곧 달력이고 달력이 곧 삶의 리듬이었던 겁니다. 범람이 물러가면서 남기는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검고 비옥한 충적토, 즉 영양분이 가득한 퇴적물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범람 덕분에 이집트인들이 세계의 어떤 민족보다도 최소한의 노동만으로 식량을 얻는다고 관찰했습니다. 비에 의존하거나 쟁기질로 흙을 파뒤집어야 하는 그리스나 바빌로니아의 농부들과 달리 이집트 농부들은 강물이 자연적으로 남겨둔 비옥한 진을 위에 씨앗을 흩뿌리고 그 위에 돼지나 가축을 풀어 씨앗을 밟아 넣게 한 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쟁기질도 필요 없고 비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던 거죠. 나일강은 천연의 비료 공급자이자 세계 최대의 자동 관계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자연이 제공하는 막대한 농업적 잉여 생산력과 노동력의 해방은 문명의 고도화로 이어졌습니다. 곡물의 대량 생산은 식량 안보를 보장했고 잉여 농산물은 물물 교환과 상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범람기 동안 농사에서 해방된 대규모의 잉여 노동력을 국가가 차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노동력이 기자의 대피라미드나 웅장한 신전, 복잡한 미궁 같은 기념비적 건축물을 축조하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왕, 즉 파라오와 재관, 서기로 구성된 중앙집권적 관료제는 범람의 시기와 수위를 측정하고 자원을 재분배하는 수학적, 천문학적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했죠. 결국 헤로도토스의 나일강이 선물이라는 비유는 단순히 흙과 물에 대한 감탄이 아닙니다. 범람이라는 생태 환경이 노동의 최소화, 즉 농업 경제를 이끌어내고 이것이 잉여 자원의 집중을 통한 거대 국가의 건설로 이어진다는 문명사적 인과관계를 정확히 꿰뚫어 본 통찰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생태적 안정성은 사막이라는 자연장벽과 맞물려 이집트 문명이 수천 년간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근본적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다른 강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주기와 패턴을 보이는 나일강 홍수, 그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헤로도토스에게 가장 큰 자연철학적 수수께끼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사제들이나 원주민들은 이 현상을 강의 시나피가 부리는 마법이나 초자연적 섭리로 치부할 뿐 자연물리학적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우주의 근원과 자연현상의 법칙을 탐구하던 그리스 이오니아 지방의 초기 자연철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논리적으로 풀기 위해 지적 경쟁을 벌였죠.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지적 명성을 높이고 영리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일부 그리스인들이 3가지 이론을 제시했다고 기록하며 철저한 경험적 관찰과 연역적 추론을 바탕으로 이들의 주장을 하나씩 논파해 나갑니다. 첫 번째 이론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밀레투스의 탈레스가 제시한 것으로 비정됩니다. 탈레스는 매년 여름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북풍인 에테시아 계절풍을 범람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이 강한 맞바람이 나일강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로막아 강물이 역류하듯 쌓이면서 수위가 상승하여 육지로 범람한다는 기계론적 역학 모형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이론을 우스꽝스럽다고 일축하며 2가지 반증을 제시합니다. 첫째, 에테시아 계절풍이 전혀 불지 않거나 바람이 약했던 해에도 나일강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해진 시기에 범람했습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발생하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만약 북풍이 강물을 막아 범람을 일으키는 것이 진실이라면 시리아나 리비아 해안에서 북풍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흐르는 다른 강들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어야 합니다. 이 강들은 나일강보다 규모가 작아 바람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비교 검증이죠. 세 번째로 기록된 이론은 아낙사고라스의 융설 기원설입니다. 잠깐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2번째 이론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이론은 헤카타이오스의 오케아노스 기원설인데 지구를 감싸는 신화적 바다에서 나일강이 물을 공급받는다는 주장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를 가장 허무맹랑하고 무지하다고 조롱하며 오케아노스는 호메로스나 그 이전 시대의 시인들이 서사시를 지어내기 위해 고안한 문학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기각했습니다.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주장은 과학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신화에서 로고스로 전환하는 헤로도토스의 실증적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낙사고라스의 이론입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적 지성으로 꼽히는 그는 아프리카 내륙인 리비아나 에티오피아의 높은 산맥에 겨울 동안 쌓여있던 눈이 여름철의 열기에 녹아내려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고 하류인 이집트로 쏟아져 내려온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문학적 추론을 제기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이론이 직관적으로는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논리적으로는 가장 잘못된 결론이라고 평가합니다.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서 시작되는데 어떻게 발원지에 눈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치밀한 반박을 전개합니다. 첫째, 기상학적 증거입니다.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이집트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은 늘 뜨거운 열풍이며 이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상 눈이 내리면 반드시 5일 이내에 비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눈이 쌓인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둘째,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남쪽 내륙의 에티오피아인들은 자결하는 더위 때문에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인간의 피부색이 영구적으로 변할 정도의 고온 지역에 눈이 내린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셋째, 생태학적 증거, 특히 철새의 이동입니다. 제비나 솔개 같은 새들은 1년 내내 이 지역에 머무르고 결정적으로 두루미 떼는 스키티아 지역의 혹독한 겨울 추위를 피해 따뜻한 기후를 찾아 바로 이 지역으로 날아옵니다. 만약 나일강 발원지에 눈이 내릴 정도의 추위가 있다면 추위를 피해 온기를 찾아오는 철새들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상학, 인종학, 동물학의 증거를 아우르는 융합적 논증입니다. 비록 그가 열대고산지대의 우기를 알지 못해 최종 결론은 틀렸지만 이러한 논증의 방법론 자체는 고대 과학적 추론의 최고 수준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이론을 모두 기각한 후 헤로도토스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의 사고 전환이 질문 자체를 뒤집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는 나일강이 여름에 비정상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겨울에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고 마르는 것이 이 수수께끼의 실체라고 재정의했습니다. 그의 기계론적 모델은 이렇습니다. 겨울이 되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맹렬한 겨울 폭풍이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본래의 궤도에서 밀어내어 아프리카 남부인 리비아 상공으로 내몰게 됩니다. 태양은 자신이 지나가는 궤도 아래 지역의 수분을 빨아들여 증발시키는 강력한 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겨울 내내 남쪽으로 쫓겨난 태양이 나일강 상류의 물을 집중적으로 빨아들여 강이 극도로 메마르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 폭풍이 잦아들고 태양이 정상 궤도로 복귀합니다. 이때 태양은 세상의 모든 강에서 평등하게 수분을 끌어당기죠. 그리스의 강들은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고 태양이 수분을 빼앗아 감으로 바닥이 드러나지만 나일강은 겨울 내내 받았던 혹독한 태양열의 집중 포화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수분을 회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름에 물이 크게 불어나 범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가설적 반증까지 제시했습니다. 만약 우주의 위치가 뒤바뀌어 남풍과 북풍의 위치가 바뀐다면 태양은 겨울에 유럽 북쪽으로 쫓겨나 이스터, 즉 다뉴브 강을 바닥까지 말려버릴 것이라고 논증했습니다. 이 이론의 배경에는 이오니아 자연철학의 전통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밀레투스 학파의 아낙시만드로스가 제시한 우주가 차가움과 뜨거움, 건조함과 습함이라는 대립물의 상호투쟁과 보상에 의해 유지된다는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죠. 아낙시만드로스는 초기 지구가 태양열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며 마른 육지와 바다로 분리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진화론적 지질학이 헤로도토스로 하여금 나일강을 태양의 증발열과 폭풍의 물리력이 균형을 맞추는 거대한 연력학적 평형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한 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태양궤도 이탈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지만 초자연적 개입 없이 자연 시스템 내부의 인과관계를 도출하려 했다는 점에서 과학적 방법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헤로도토스의 탐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나일강의 자연적 본성에 대한 관찰이 곧 이집트인들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으로 치환된다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일강이 다른 모든 강들과 정반대의 본성, 즉 피시스를 띠며 흐르고
이집트의 기후가 세상의 다른 어떤 곳과도 이질적이듯 이집트인들이 세운 풍습, 즉 노모스와 제도는 다른 인류의 그것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거꾸로 뒤집혀 있다. 그 증거로 이집트 여성들은 서서 소변을 보고 남성들은 앉아서 보며 그리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는 반면 이집트인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는 점 등을 열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자연의 본성, 즉 피시스가 관습, 즉 노모스의 형태를 규정한다는 초기 형태의 환경결정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거꾸로 흐니 이집트인의 문화도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리가 문화를 결정한다는 이 구조적 상동성은 훗날 히포크라테스 전집 중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에 나타나는 환경의학적 전제로 직접 이어지며 나아가 18세기 몽테스키웨가 법의 정신에서 전개한 기후 결정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서양 지성사의 핵심적인 담론으로 발전합니다. 몽테스키웨는 추운 기후가 용맹함을, 더운 기후가 노예제와 폭정을 낳는다는 자신의 이론을 구축할 때 헤로도토스가 제시한 이집트의 기후 관습 상관관계를 선구적인 학술 텍스트로 참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로도토스가 나일강을 어떻게 관찰하고 분석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적 도구 없이 연역적 사고와 현장 조사만으로 도출해낸 관찰 중 일부는 현대 과학자들도 경탄할 정도로 정확했지만 우주적 상상력이 개입한 치명적 오류 역시 존재합니다. 과학적 도구 없이 연역적 사고와 현장 조사만으로 도출해낸 관찰 중 일부는 현대 과학자들도 경탄할 정도로 정확했지만 우주적 상상력이 개입한 치명적 오류 역시 존재합니다. 먼저 놀랍도록 정확했던 부분입니다. 헤로도토스는 하이집트 전체, 즉 멤피스 북쪽의 삼각주 일대가 과거에는 바다였으며 나일강이 수만 년에 걸쳐 실어 나른 막대한 양의 토사에 의해 서서히 바다가 메워져 형성된 새로운 땅이라고 통찰했습니다. 그는 이를 실증적으로 논증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다 쪽으로 배를 타고 하루를 나아가 추를 던져도 11파톰 깊이에서 나일강 특유의 진흙이 묻어나온다는 해양 퇴적물의 증거와 이집트 내륙 산악지대에서 발견되는 조개껍데기 화석을 근거로 삼은 것이죠. 현대 지질학과 위성 중력 데이터 분석은 나일 삼각주가 신생대 제3기와 홀로셀을 거치며 형성된 4에서 6km 두께의 거대한 퇴적 분지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그의 퇴적 지형 이론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강물의 충적 작용이 멈추면 이집트의 농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실제로 1968년 아스완 하이댐 건설 이후 상류의 퇴적물이 차단되자 현대 나일 삼각주 해안선이 연간 수 밀리미터씩 급격한 침강과 해수면 상승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2500년 전의 경고가 현실이 된 셈이죠. 가장 극적인 현대적 입증은 고고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특수한 화물선인 바리스의 건조 방식을 무려 23줄에 걸쳐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바리스는 약 1m 길이의 아카시아 나무 판자들을 벽돌을 싸듯 엇갈리게 조립하고 긴 장부촉으로 단단히 고정하며 지중해 선박과 달리 내부 갈비대가 없고 파피루스로 틈새를 메우며 선체 용골에 구멍을 뚫어 수직 방향타를 통과시킨다는 기이한 구조를 지녔습니다. 수백 년간 서구학계는 이 묘사가 기존 해양 건축 지식과 너무 달랐기에 헤로도토스가 통역의 오류를 겪었거나 상상력을 보탠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프랑스의 해양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오 팀이 지중해 해저에 가라앉은 고대 항구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이온에서 28m 길이의 거대한 고대 선박잔에 이른바 17번 선박을 발굴하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진흙 속에 70% 이상 보존된 이 선체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엇갈리게 배치된 아카시아 판자, 최대 약 2m에 달하는 관통형 장부촉, 내부 갈비대의 부재, 선체를 관통하는 방향타 구멍까지 헤로도토스의 묘사와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구조임이 밝혀졌습니다. 역사의 아버지가 남긴 기록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해양고고학 역사의 쾌거로 기록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일강 홍수 원인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탈레스의 에테시아 계절풍설은 현대적으로 보아도 불충분합니다. 바람의 응력만으로 100일간 거대한 수량의 역류를 일으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아낙사고라스의 융설 기원설은 아이러니하게도 헤로도토스가 가장 맹렬하게 조롱했던 이론이지만 실제로는 진실에 가장 근접했습니다. 물론 정확히는 눈이 녹는 것이 아니라 열대 몬순 폭우가 원인이지만
아프리카 내륙 고산지대의 수문학적 공급이라는 방향성은 맞았던 거죠. 헤로도토스 자신의 태양궤도 이탈설은 과학적 방법론은 우수했으나 사실관계에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태양의 궤도가 폭풍에 의해 이동한다는 전제 자체가 물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니까요. 현대 수문학이 밝힌 진짜 원인은 이렇습니다. 북상하는 열대 수렴대의 기상작용으로 인해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 여름철 동안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몬순 폭우가 수단과 이집트 하류로 밀려 내려오면서 대홍수가 발생합니다. 특히 나일강 수량의 80%를 차지하는 청나일강이 이 메커니즘의 핵심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적도 고산지대에 극심한 우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기후적 다양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편적 정보에 의존한 연역적 논리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다가 치명적인 사실의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헤로도토스의 나일강과 이집트 지리에 대한 관찰은 현대의 첨단 실증적 데이터 앞에서 분명한 시대적 한계를 노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연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신화적 세계관의 장막을 과감히 걷어내고 기상현상, 토양의 퇴적작용, 생태계의 먹이사슬, 바람과 태양의 역학관계라는 다차원적 요소들을 통합하여 자연계의 균형과 인과율이라는 합리적 논증을 전개했다는 사실은 서양 과학사의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그의 이집트 묘사는 단순히 과거의 오답을 품은 골동품이 아닙니다. 훗날 지질학, 수문학, 고고학, 그리고 역사 지리학이 과학적 방법론을 정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위대한 지적 이정표이자 본보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고대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